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 실시간 대화를 어제 가졌습니다. 총구는 밖으로 향해달라며 비명계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설득에 나섰는데, 자, 5분의 출연자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들을 설득하고 나선 것은 사퇴론이 불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명계와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먼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 측근과 관련된 불안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말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문상이나 추모의 그런 표시 정도에서 그쳐야지 검찰 과도한 수사 있었다 할지라도 굳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정치적 집회에 굳이 나가서 그래도 해도 될까?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벌어진 수사잖아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주변까지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주변의 주변인들이 받는 수사만큼을 그 정도의 강도를 감내하고 계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악재의 악재를 만난 이 대표가 당원들과 대화로 돌파에 나섰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딸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과 실시간 대화를 하면서 숨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체포 동의안 이탈표를 색출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대해서 자해적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 그리고 단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쪽이라고 지칭하면서 저쪽이 공격하면 분열 시작, 이렇게 헤드라인이 담기겠지만 거기에 지금 개딸들, 강성 지지층들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음 꼭지는 갈등 격화, 곧 분당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악화되는 빌미만 제공하게 되다 보니 이런 행동들 좀 자제해 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비명계가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계속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공격은 좀 자제해달라. 멱살 잡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좋은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공격은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어제 비명계 의원들도 따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논의했고, 일부의 주장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발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겠다는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참 제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만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모든 혐의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왔죠. 네. 그리고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사실 주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에 대한 자기 책임은 없는 거죠.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자꾸 그걸 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상황은 없는 거고, 오히려 어찌 보면
검찰을 규탄하는 것이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책임이라는 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률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법률적 책임은 뭐 소설이니까 진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 책임 정도 그것도 정치적 책임은 결국 본인이 이런 모든 혐의를 나중에 법정에 가서 벗고 무죄로 돌아오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하고 보면 네. 결국 본인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손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 같이 일했던 전 비서실장의 죽음 좀 안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미안한 감정도 있고 왜 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의 거치보다는 그의 죽음이 나름대로 어떤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책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측 패널들도 아까 뭐 나와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표의 죄가 많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타켓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통상적으로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기소 권한 네.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올 때까지 주변 사람, 가족, 친지, 아는 사람, 같이 근무했던 사람 탈탈탈 털어서 조여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비단 지금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이번에 뭐 4명, 뭐 병사로 죽으신 분까지 네, 네. 5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의 강압수사로 죽은 분들이 10년 동안 100명이 넘습니다. 매년 10명씩은 나와요, 평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검찰의 수사 방식,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전 비서실장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는 것이고 법률상의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혐의 없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하고 이번에 만난 것은 본인이 당원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서 가서 본인의 얘기를 솔직하게 한 것이지 이게 비명과 반명 이 부분들을 어떤 이런 적극 지지층에 다시 어떤 이 소구함으로써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시 다지고 싶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데요. 사실 그간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모습을 본다면은 또 검찰의 탄압, 검찰 공화국, 청와대의 독재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책임이라는 얘기를 처음 나왔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 시점이 결국 전 비서실장의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인데 그분의 죽음의 유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보는 게 왜냐하면은 일만 했을 뿐인데 본인이 억울하다 그랬죠.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하고 오랜 측근으로 옆에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7시간을 기다리면서까지 조문을 하고 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또 다른 유서나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해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책임이란 말을 제대로 지겠다는 뜻이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버랩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은 법적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 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법원이나 검찰도 더 이상 그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고 늘 본인이 검찰 탄압으로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는 이 부분이 또다시 어떤 불안감, 검찰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통과 의례식으로 나오는 그런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사실은 이 전 비서실장이 처음에 돌아가실 때 저런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검찰의 어떤 수사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전에 관련된 사람 5명 사망 중에서 사실 이 전 실장의 사망은 좀 달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측근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유서 내용에는 이재명 대표를 딱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더 이상 희생자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고 검찰에 탓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정치에 부담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외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재명 대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는 계속하고 기소가 될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본인이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내부의 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이라는 얘기하고 등에 네. 빗을 꽂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부의 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음을 얻지 않고는 이제 본인이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딸들이랄지 그런데 더 이상 비판이랄지 이런 걸 자제하라고 하는 거고 또 비명계도 이제 손짓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당내에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제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네. 강성 지지층에도 자제란 말을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부의 정리가 될 문제인지 이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비명계를 향한 공격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신문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우퉁벗고 멱살을 잡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있었더라면 불신, 불만 이런 것들 표출하진 않았을 수 있다. 그 측면에서는 저의 부족함이 더 큰 원인이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합니다. 아니.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넌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강성 지지층들이 이 대표의 말을 들어줄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박예슬 씨라는 개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사람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있더군요.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이야기하셨죠. 수박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 근데 수박 의원분들이 나오셔서 언론에서 이제 본인들이 수박인 것처럼 먼저 얘기하시면서 의견을 내시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어떤 그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당 요구 이런 거 같은 경우 공격 아닙니까? 저는 지지자분들이 청원으로 또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선 기간 후보 시절에 이 이낙연 전 당대표가 사실 열심히 돕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성민 비서관님, 일단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수박이라고 불리는 그 의원들이 수박과 같은 의견들을 내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영구 제명 이런 얘기에 있어서도 그들이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력하는 거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수박이라는 표현이 왜 쓰이고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보면요. 네. 그 수박이 안에가 빨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박이라고 지칭을 하는 분들은 겉으로는 민주당인데 속으로는 국민의힘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당이다. 사실은 우리 당인 척하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분들의 의견을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같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주류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당의 생리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인데 그것이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모두 다 국민의힘 정치인이다. 또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규정짓고 배척하는 것이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배척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도대체 어떤 정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마지막에 임기를 거의 끝날 때쯤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지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지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낙인 찍고 배타적으로 뭔가 공격하고 찍어내리는 것은 사실상 당의 확장성,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임과 동시에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체성을 스스로 깨버리는 행위에 당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의견에 대한 비판, 뭐 정치인들은 언제나 비판을 받는 존재이고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들어야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살생부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져 돌고 부결을 했는지 가결을 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특정 계파를 찍어서 공격하고 의원실로 전화폭탄을 던지시고 하시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나와서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자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어디까지 먹혀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좀 죽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당우사의 자세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당우사하는 정신으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죠. 자,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공천 하시는데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공천되면 뭐 다 당선됩니까? 지금 가표 던지고 기권 무효한 사람들 다 공천 때문에 저렇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공천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를 좀 끌어안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달래기 위해서 공천제도 TF팀을 만들었는데 그 구성에 비명계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일단 단장에 이계호, 그다음 부단장에 정태호, 이낙연계 인사고 문정부 때 인사였습니다. 의원들도 맹성규,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소영, 배재정 모두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해식, 문민석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1명 중에 9명의 비명계 결국 조금 배려해주고 화해의 제스처를 좀 보내는 것 아닌가 해석도 나오고. 그거는 틀림없죠. 이제 공천을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일환으로 공천제도 태스크포스라는 거를 이제 구성을 했고 저 공천제도 태스크포스에서 4월 정도까지 이제 공천제도와 관련한 뭐 이런 시스템을 정비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공천이 공천제도대로 이루어진 거를 저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야 모두 공천제도는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꼭 총선 때나 이런 때 있으면 공천 파동이라는 것이 일어날까요? 공천 제도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이해찬 대표 시절에 지금 현재의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별로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상향식 공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천 제도 자체에는 여야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뭐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지금 또 손본다 하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다만 저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4월 달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공천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 언제일까요? 내년 아마 연말. 1월. 내년 1월. 연초. 내년 연초.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 2월 요때쯤에 공천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 공천 제도대로 이루어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저런 걸로 비명계를 좀 달래겠다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저게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 저희는 경험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명계를 달래기 위한 제스처는 분명해 보이는데 실질적 효과는 없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저건 달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달랜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내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고 뭔가 좀 이렇게 멀찌감치 거리감을 두지 않고 좀 가깝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를 푸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인데요. TF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천제도 TF라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 어떤 방식으로 룰 세팅 정도 해서 제안을 하는 거지 공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찬 대표가 했던 공천 시스템을 갈아엎겠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경선은 어떤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지금 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50, 국민 50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주가 될 것이고 공천 시스템 자체는 나중에 공심위 공관위 해서 기존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공천 시스템을 추구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이 공천 제도 TF가 네.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 대표 취임 200일 만에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 리스크 가장 큰 위기죠. 일단 보시죠. 중앙일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는 개딸들의 어떤 팬덤 정치까지 악재가 덧붙여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에 당대표에 선출됐을 때 국민의힘과의 차이는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7%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가 잠깐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한번 김용 부원장의 체포 그리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급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30% 초반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결국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하고 이 대표 소환 통보 받는 순간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29%까지 확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당시에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차이는 1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법 리스크의 위기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만 재판에 넘겨져 있고 대장동이나 성남FC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쌍방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야 될 그리고 넘어야 될 파고가 너무나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민주당에는 뾰족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대한 야당도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1차원적으로는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내부에선 그런 고민도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뒤에 혼란과 이런 분란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은 당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에서 그렇다면 사법적인 리스크는 대표께서 분리 대응을 하도록 좀 전략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럼 민생 아젠다를 민주당이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전 여기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아젠다를 제시함에도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들께 호응을 얻을 만한 아젠다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은 사실 당 안에도 있는 것 같다. 호응을 얻을 만한 아젠다를 제시하더라도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 급급해서 그 아젠다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표께서 좀 분리 대응을 천명하고 사법적인 이슈는 이슈대로 가되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 안에서 뭔가 끌어내리는 듯한 모양새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당의 체제를 한번 일신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전략기획위원장의 교체라든지 당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대표께서 조금 더 빠르게 결단을 하셔서 당의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바꿔야지만 사실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어떠한 액션도 당 차원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소통하겠다, 더 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외에는 구체적으로 당에서 뭔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라고 볼 만큼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변화를 줄 거면 빠르게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김종민 의원이었던가요? 그 이재명이 없다고 해도 민주당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던 게 김종민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뭔가 당대표와의 지금 선을 좀 긋고 그리고 당시 성남FC라든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사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물러나게 하고 난 다음에 배제하고 민주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민주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정치에 있어서 대안이 없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안이라는 것은 누가 없으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대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파격적인 뭐 민생정치 협치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파격적인 민생정치를 협치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돌파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그렇죠. 근본적인 건 이제 사법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뭐 놔두고 왜 당에 있어서 아까 뭐 공천과 관련 TF팀이랄지 아니면 뭐 사무총장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비명계로 한다고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지도부가 완전히 친명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 프레임도 있는데 네. 이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이재명 대표의 한정이 돼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완전 민주당으로 같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아무리 뭐 인적 쇄신을 하고 민생하고 협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분리하지 않으면 네.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게 친명계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대안이 없어요? 전직 총리 한 사람 우선 3분씩이나 당에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이름 다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직 장관들 중에 당대표 할 만한 분들 많아요. 원내대표까지 하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없다. 그러면은 과거 야당의 사례를 보면 집단지도 체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대표직 내려놔봐요. 그다음부터 대안 한 5가지 정도는 나올 테니까 그런 걸 볼 때 네. 대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다. 근데 실제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외부에서 강제하거나 또는 당내에서 강제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뭐 CBS 논설위원장하고 그 통화한 내용 보면 네네. 내려놓을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밉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성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보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밉냐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밉지 않다. 그건 왜냐하면 그 윤석열 그 정권 입장에서는 저를 제거하는 게 제일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쪽이 공격하는 건 또 일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다 투영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처한 엄중한 현실의 하나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문 하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텐데 서울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비서실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이재명 초대 비서실장이 이런 의혹에도 연루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공범으로 입건이 돼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고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때 대신 찾아가서 대북 사업에 대해서 좋은 취지 얘기를 했던 것도 알려져 있는데 정자동 호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 대상자였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가 따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 수사 의뢰 관련 문건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지난달부터 정자동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등과 함께
이 전모 씨, 전 비서실장도 감사 수사 의뢰 대상자로 지목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해당 문건을 보면 본건 개발 사업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비서실장 출신인 이 전모 씨 주도하에 정책기획과 회계과 등등 다양한 과들이 전 부서가 동원됐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 씨가 꽤나 많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있다고 성남시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이 있었다. 물론 지금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감사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러한 혐의들이 있다라고 성남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영향들이 극단적 선택에 더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씨도 행정기획국장이었던 만큼 이 대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일을 따라서 했는데 지시한 사람들이 발뺌을 하니까 아마 답답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비서실장 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네. 뭐냐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구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같이 한 분들은 다 나몰라를 한다는 게 국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직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측근들이 지시하고 근데 문제가 발생하니 손절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다. 자신과 비슷했을 거다. 그래서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현 대표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초기에는 십자가를 질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하지만 본인을 보호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를 붙여서 감시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조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모든 걸 다 떠밀고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는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그러고 나서 내세우는 게 뭐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제값을 받겠다 이렇게 한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이고 전모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저 아까 기사에서 소개한 것처럼 행정기획국장이라는 자리가 기획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기업으로 따지면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정책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위치가 사실 정자동의 일사천리 인허가에 관해서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보도를 통해서도 전 씨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모 씨 같은 경우도 유추해 보면은 유 본부장이 당한 것처럼 전모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떤 구제나 아니면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널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널공은 정진상 전 실장처럼 공무원이 아니라 보좌를 하다가 일시에 들어간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늘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을 시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한테 모든 걸 떠밀고 빠져나가는 느낌을 분명히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자기도 유추해서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부원장의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이 대표의 생명과도 정치 생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재판입니다. 어제 공판에서 김용전 부원장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 측 간의 격한 감정 싸움, 설전이 수차례 오갔다고 합니다. 급기야 재판부가 말리느라 진땀까지 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고성이 오갔다. 번번이 고성이 오갔다. 김용 전 부원장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 굉장히 고성이 자주 오갔다. 그래서 재판부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마십시오. 여기서 설전할 때 아닙니다. 변론 시간도 아닙니다.
중간에 말도 끊어가면서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재판부가 말릴 정도로 양측의 설전이 굉장히 치열했고 뜨거웠다라는 게 법정 바깥으로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설전이 얼마나 뜨거웠냐, 바깥에 나와서 양측의 목소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 번복한 거 없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검찰 면담에 대해서도 지금 김영 측에서 검찰 면담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조사하다가 잠깐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게 사실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자, 법정에 들어갔더라면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진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광선 변호사님, 이렇게 양측이 설전을 벌여서 재판부가 말릴 정도였다면 어떤 분위기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서 저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뢰인이 옆에 있고요. 또 증인 자체가 의뢰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증인의 어떤 진술을 탄핵을 해야 하잖아요. 증언을 탄핵해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변호사가 물어보면서 추궁을 하면 여기서 굉장히 그냥 직설적으로 반박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종종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판의 원래 방향이 아니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입장은 네.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구속돼 있고 또 유죄의 증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걸 이제 탄핵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밀어붙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설전이 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 가서 언론 보도에 보면 김용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굉장히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어떤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네. 조사를 받았는데 10번을 받았는데 12시간 동안 회유를 했다, 이런 취지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 12시간 근거가 뭐냐? 그럼 10번 조사받으면서 중간에 이제 휴식도 있고 그런데 이 빈 시간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사받다면 중간에 뭐 실수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때 회유했다는 그러한 거에 대한 증거가 또 없고, 재판부에서도 아니 이 12시간에 회유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엽적인 게 너무 변호인이 집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자, 검찰이 회유를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회유했냐가 중요하죠. 진실을 얘기해라. 증거 이런 게 있다. 네. 그러니까 말해라.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회유지만 결과적으로 바른 대로 얘기를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검찰이 야, 거짓말인데 너 돈 줬다고 해. 언제 줬다고 해. 그런 식으로 했다면 회유죠. 네. 그래서 설사 검찰은 설득을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전에 진술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유했다랄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지엽적인 거에 좀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 설전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새로운 사실들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죠. 김만배에게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요구했다. 2020년 봄쯤에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전에 듣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020년 봄 김만배 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선 자금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김만배 씨가 대선 전에 돈이 잘못 나갔다 걸리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 부담을 감수하지 않겠다라면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용 부원장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2020년 7월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선 경선을 생각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무렵에 20억을 요청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판결은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생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 김만배 씨가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하고 있다고 하기에 정진상 씨에게 전화해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정진상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느냐? 김만배가 참 대단하다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털어놨다라고 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로비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해져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쌍방울이 개입이 돼 있다. 쌍방울을 통해서라는 워딩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동안 쌍방울은 대북 송금 의혹에 주로 등장을 해왔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등장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전 법무장의 주장이 맞다면 쌍방울 역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까지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가 된 겁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의 사회분거, 내복 사회분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내의 사입은거밖에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유동규 씨는 법정에 나가서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을 로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만삼 변호사님,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용 자체 이제 구체적인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제되는 것이 이제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번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7번 차례. 찾아갔다는 네. 건데, 근데 본인은 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는데 왜 방문 목적이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만난 시간도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김만배가 로비를 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정형하게 녹취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김만배가 그 당시에 대법관에 로비를 하는데 쌍방울을 통해 대법관을 로비하고 있다고 김만배가 이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유동규 씨가 지어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거짓말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쌍방울과 지금 경기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북 송금이랄지 여러 가지 대북 경협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쌍방울이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쌍방울이 김만배 통해서 로비를 하는 거지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인지 또 김만배를 통해서 로비를 하면서 뭔가 금전적인 걸 제공했는지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쌍방울을 통해서 로비했다 이런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제 검찰이 아마 저 부분도 유동규가 사실은 법정에서 저 얘기만 했을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김성태를 비롯해서 쌍방울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동규의 진술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쌍방울을 통해라는 새롭게 등장한 쌍방울이 있어서 제가 좀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자, 서윤 대표님. 그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서 유동규는 본인의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재판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동규 씨의 증언들을 보면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이 재판에서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첫날 재판부가 의아하게 얘기했던 건 검찰에서 그러니까 진술을 바꿀 때 검찰에서 어떤 면담 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종이는 뭐를 썼냐라고 구체적으로 재판장이 묻습니다. 근데 그 종이를 검찰이 준 종이에다가 쓰지요. 그리고 날짜까지 인쇄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장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어떤 형량을 서로 간에 협의한 게 아니냐라는 재판장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돈을 주는 방식도 재판장이 물어봐요. 어떻게 쇼핑백에 박스에 1억을 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가져갈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 말을 유동규 씨가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보면 그 가짜 변호사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변심을 했다 하는데 9월 28일 정도에 본인이 진술을 받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가짜 변호사라고 했던 그 전 변호사 그분을 10월 10일에 이후에 본인이 선임계를 써서 선임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도 좀 진술의 의아성이 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경선자금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쌍방울까지 끌어들이면서 경선자금을 이제 본인의 대답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아무리 로비를 해도 결과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네. 하지만 2020년 봄에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제 김용 부원장이 2020년 7월에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호인 측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왜 봄에 받았어요? 경선 무죄 판결이 2020년 7월에 나왔는데 라고 재판장이 유동규 측에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의 이런 증언들과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믿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재판장이 물어본 건 아니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 7월에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20억 원을 요구했느냐는 그 질문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김용 씨의 변호인이 유 씨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찾겠습니다. 아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동규 주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재판부가 의아해서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2020년 7월에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에 경선자금 얘기를 꺼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재판부가 물었다고 저는 취재를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돈을 요구하고 돈이 건네간 거는 2021년이에요. 네. 그렇죠?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돈이 건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의문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기록 보고 판단하고 증거 보고 판단할 때는 뭐 수시로 많이 물어보죠. 그런다고 해서 재판장이 저 문제가 있다. 저건 뭐 믿을 수 없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때 2020년 봄에 뭐 한 차례 더 요구를 했을 수 있고 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김용 씨가 지금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는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 4,700만 원. 그리고 실제 요구한 것도 그해 2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확정 판결,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난 한참 뒤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정에서 진술은 이제 위정의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쌍방울을 통해 대법관에게 노비하고 있다고 하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당시 지사 시절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게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쌍방울 12가 거래가 됐고 그리고 실제 2019년도에 김만배 측근을 하는 김만배 형제들의 돈이 하천 대유의 돈이 쌍방울과 KH그룹을 통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 얘기는 저 얘기가 왜 했냐면은 결국은 당초에 김만배가 470억을 대여받은 돈과 그리고 428억이 범죄 수익으로 이재명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과 쌍방울의 시비를 통해서 오고 가고 하는 돈의 흐름이 이제 저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맞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쌍방울이 결국은 자금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역할인 거죠. 자, 지금 법정에서 쌍방울을 통해 대법관 로비했다라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나왔고 이건 아직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과 관련된 인연은 네이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했던 만큼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어떤 발언이 또 한 번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한 차례 더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만배 지인이 이재명 경기지사 때 2급 보좌 역할을 했다. 김만배 지인이 경기도에서 2급 공무원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와의 인연은 인터뷰한 거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새로 생기는 AI 전략관이라는 그 역할에
김만배 씨의 지인이 추천이 돼서 거기서 고용이 됐고 2년 동안 근무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근무했던 당사자는 김만배 씨 덕분에 취업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시죠. 검찰은 그래서 이 A 씨가 이 대표 임기 중에 신설된 이 자리에 채용이 된 만큼 이 대표와 김만배 씨의 유착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유사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일단은 저 A 씨가 정당한 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낙하산으로 또는 뭐 불법적인 뭐 로비를 통해서 저런 2급 자리를 받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마치 A 씨라는 사람이 이 임기 중에 신설된 자리에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사이에 엄청난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채용됐다라는 사실만 있는 것이지 이 채용 과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주장이 정말 사실로 입증이 되려면 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를 들어 A 씨의 채용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채용과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A 씨의 채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유착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검찰 측의 주장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훈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김만배 씨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이재명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공모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저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근데 김만배 씨 때문에 자기가 취업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김만배 씨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김만배 씨의 역할은 다른 사람과의 역할보다는 뭐 역시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뭐 적어도 정진상 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 간의 연결고리가 직접이든 아니면 간접이든 하나가 더 늘어난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또 정황이 추가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신문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관심인데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이재명 오늘 첫 회동합니다. 민생 경쟁하자 뭐 이런 메시지들을 마지막 얘기들이 나오겠죠. 가벼운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되게 심각하거나 서로 인상 쓰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과거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말들, 설전들 때문입니다. 봉고파직, 악연이 있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자, 이 악연이 꽤나 깊은데 이게 대선 국면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대표가 되기 전 김기현 당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죠. 그래서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를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김 대표를 향해서 봉고파직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 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의 워딩도 굉장히 강했고 최근에도 섬뜩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김기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오늘 당대표 자격으로 만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과거 대선 기간에 불거졌던 설전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역대급 일확천금을 설계한 몸통인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시 하나 김기현 원내대표 이분은 이재명 몸통이가 거짓말까지 해서 국민을 속였고 저희가 범죄 행위에 해당이기 때문에 공고파직에 대해서 저기 남북 기전에 미비한 설명하는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단책에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게 차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서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안치 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회동을 합니다. 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만나는 목적이 서로 있겠죠. 원하는 바들이.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이 됐으니까 인사차 방문하는 거죠. 이제 정치권 용어로는 이제 흔히 상견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서 이제 민생 경쟁 이런 얘기들 하지, 언제 위리안치 봉국파직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건 까맣게 잊고 네. 아마 상당히 좋은 말들, 덕담들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네. 본질적으로 두 사람 관계가 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질적으로 변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30분 두 사람의 만남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동아일보와 함께 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다소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JMS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재명의 이니셜 JM을 따와서 그 뒤에 S를 붙여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JM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테고 민주당에서는 불편해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12일에 이재명 대표의 이니셜을 따와서 JMS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장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이가 없다면서 그 사과하라는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대신에 과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고 했던 발언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깡패라고 했던 발언,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장 사과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불편한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아니 일단 이미 비판을 좀 했죠. 이게 대변인 논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태영호 의원이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지금 JMS라는 그 특정한 종교가 얼마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마치 정치적인 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지금 소위 말해 이제 성착취의 그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 수단으로 저것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가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잠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수도권 얘기가 거론되기도 했는데 잠깐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십니까? 글쎄 뭐 서울을 제외하고 뭐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느 곳에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뭐 이 산업의 발전도 물론이지만 앞으로는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걸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뭐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걸 둘러싸고 뭐 대단히 아주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도하면서 국가 첨단 산업단지 특화와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윤 대통령 발언하고 나서 아마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 일을 하고 난 다음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갑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갔는데 12년 동안 중단됐던 정상 간의 교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일본으로 갑니다. 만찬도 이례적으로 2차례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2차 만찬 장소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자,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땅값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그 긴자에 오므라이스 집이 있는데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왜 했을까? 여기를 왜 윤 대통령 만찬 식사 장소로 했을까? 많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가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895년도에 문을 연 렌가 땡땡이라는 가게라고 합니다. 지금 오므라이스 사진 나오시죠? 저게 이제 128년 된 그런 가게 오므라이스인데 한국 관광객들에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가게고 점심에 식사하려면 한 2만 원 정도, 저녁에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오므라이스나 뭐 돈가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가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것을 선택했을까? 일단 일본은 정상들이 왔을 때 극진을 대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상대의 취향까지 존중해서 어떤 만찬 장소를 잡고 일정도 짜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과거 일본 도쿄 긴자에 여행 갔을 때 이 오므라이스 집에 갔던 걸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먹었던 오므라이스의 맛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일본 측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8년 된 도쿄 긴자에 있는 오므라이스 집을 만찬 장소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성의를 표현했다고 봐도 되겠죠? 일본 측에서? 그렇죠. 아니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니 이렇게 싼 걸로 대접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주요 만찬은 아니고요. 주요 만찬은 다른 곳에서 하고 네. 그리고 일종의 2차 만찬이죠. 네. 2차 만찬을 이제 저 집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윤 대통령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측에서 그거를 기록을 해놨다가 네. 이번에 그걸 배려해서
저 집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뭐 이런 거하고는 달리 가치의 문제로서 접근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일본 외교로 보면 상당히 어떤 성공적인 배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님, 이렇게 1박 2일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면 그다음에 한 여름쯤에는 뭐 기시다 총리도 방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어떤 외교의 측면에서는. 근데 국익이라는 측면이 어떤 경제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일 간의 역사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를 보면서 우리가 좋아야만 해야 되나,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마음이 아픈 건 있어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제물로 바치고 저는 솔직히 이 일본 정상회담을 저는 따낸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회한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우리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3자 변제 얘기를 하니까 좀 사과라도 하는 제스처를 줘야 되는데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벌써부터 그런 일본 측의 얘기들이 오고 있고요. 야, 우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우리 대한민국의 그분들 마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고, 두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규제를 일본에서 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 걸어놓은 게 지소미아인데 수출 규제 자체도 거론되지 않는데 벌써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교는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굴욕적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제 방문하시니까 여기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란 자체는 우리의 자존심도 세우면서 가야 되지 일본에 무조건 구부리고 다 퍼주고 해서 얻는 외교는 진정한 외교의 성과가 아니다라는 조금 박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 화면 나갔는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윤 대통령 인터뷰로 신문을 도배했다. 국면에 걸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실어줬다. 그만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을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한일 간의 어떤 정상회담, 12년 만에 복원되는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요미우리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이 셔틀 외교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징용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설득시킬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일본 방문의 중요한 목적이자 또 우리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 오늘 조선일보에 일본 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인터뷰가 실려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강제징용 유족 정사영 씨 등 3명의 인터뷰를 했는데 제3자 변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좀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물론 지금 생존하고 계신 피해자 3분께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 3분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서가 힘들긴 한데 너무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걸 이제는 미래로 좀 바꿔보자. 그럴 시기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반일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된다. 일본을 한번 이겨보자. 우리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선 지금 현재가 아니냐. 더 이상 반일 감정, 친일 반일로 나누지 말고 극이라는 시점으로 삼아보자. 그리고 기시다에게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말로 지금 피해자를 포함해서 유족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어떤 해결책 그런 일본의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일 1박 2일 일대 일본으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